안녕하세요. 전 해외 입양아동 출신입니다. 제가 기억도 안 나는 아주 어린 날에 한국을 떠나 머나먼 미국까지 가서 입양이 됐죠. 그렇게 전 양부모님을 만나게 됐고 부모 자식의 인연을 맺어 미국에서의 인생을 시작했어요. 제가 양부모님의 세 번째 자식이었네요. 첫째가 바로 양부모님의 유일한 친자식이고요. 둘째는 저처럼 입양아였습니다. 원래 양부모님은 둘째까지 보셨었는데 몸이 약하게 태어나서 고생만 하다가 일찍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그때 양부모님이 많은 충격을 받으셨고 첫째도 심적으로 무척 힘들어하고 우울해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고 말도 거의 안 하는 아이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양부모님의 가까운 지인이 봉사활동에 꾸준히 관심이 많은 분이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지인분이 양부모님을 향해 자연스레 입양을 알려주면서 권하게 되셨던 것이에요. 처음엔 양부모님이 아이를 입양할 마음까진 없으셨지만 허한 가슴 속을 채우기 위해 아동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다니시다가 마음이 바뀌셨어요. 그렇게 둘째를 입양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둘째를 입양함으로써 친자식인 첫째가 일상의 활력을 되찾았거든요. 새로운 존재가 집안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던 겁니다. 달라진 일상을 누리며 가정은 평안해졌고요. 시간이 더 흐르고 난 뒤에 양부모님은 절 입양하셨어요. 둘째라는 성공적인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입양될 수 있었던 듯 싶네요. 둘째는 입양 당시 미국 나이로 5세였는데 그에 비하자면 전 갓난아기 수준의 나이에 입양이 됐죠. 그래서 양부모님이 더 신경 써서 행복한 마음으로 절 키우셨다고 하네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어렸을 땐 말이죠. 제가 인종차별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집안에서 저만 동양인이라는 사실도 원래부터 그랬기 때문에 그걸 이상하다거나 부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원래 가족은 그런 모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인종차별 문제라는 걸 직접 겪으면서 알게 됐으니 그건 바로 제가 학교에 다니고 나서부터였어요. 동양인에다 입양하라는 사실까지 얹어서 절 조롱하고 놀려대고 비웃는 못된 놈들이 꽤 있었거든요. 못된 놈들이 굉장히 모욕적인 제스처를 저의 바로 눈앞에서 취하는 건 너무나도 자주 있는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걸까? 억울하고도 속상했죠. 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멸시를 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반격할 자신도 없었던 데다가 만약 어설프게 반격했다가 몇 배로 돌려받게 되면 그땐 제가 죽은 목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있는 방법밖에 없었네요. 아무런 논리도 없이 그저 혐오하기 위해서 인종차별을 행하는 못된 놈들은 정말로 질이 나빴기 때문에 그들을 정면으로 건드렸다간 큰일 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더랬죠. 그렇게 간신히 학교를 다니던 무렵이었습니다. 양부모님은 또 입양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양부모님에겐 자식만 넷이 됐고요. 저에겐 동생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입양이라고 말씀하시던 양부모님을 보며 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안 형편이 썩 대단히 넉넉한 것까진 아니었건만 베푸는 정신으로 계속 입양을 하셨으니까요. 이름으로 쓰면 듣는 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 저를 포함한 네 자식들은 그냥 첫째, 둘째 이렇게 순서로 표기를 해볼게요. 제 눈에 첫째 역시도 양부모님만큼 대단해 보였습니다.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인 동생만 자기 아래로 셋이었는데 입양 온 동생들에게 때마다 부모의 관심을 빼앗겼는데 어쩜 그렇게 마음을 넓게 쓸 수가 있을까 싶어서 첫째가 신기하기까지 했었네요. 그 누가 보더라도 우리 가족은 피가 다 섞인 친가족이라고 보이진 않았습니다. 생김새만 봐도 티가 났고요. 특히 전 혼혈도 아니고 순수 동양인이었으니까요. 아무래도 서로 피가 이어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족의 모습이었으나 그럼에도 어쨌든 한 가족이었습니다. 서로 눈물나게 애틋하진 않아도 서로 갈등을 빚지 않고 자식들끼리 평화롭게 지냈고요. 전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인종차별을 앞장서서 행하는 어떤 선생님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난 미국인이지만 그럼에도 미국인이 아닌 것 같아. 어째서 나 스스로가 이방인 같지? 난 뭘까? 난 대체 누굴까?
사춘기까지 겹쳐서 머릿속엔 이런저런 복잡하게 우울한 감상들이 가득 찼었습니다. 이 세상에 절 알아주는 존재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속으로 생각하던 나날이었죠. 천만다행이었던 건 그 무렵에 이사가 결정돼 있다는 겁니다. 양아빠의 일자리 문제 때문이었죠. 이사를 하게 된 것 같다는 말씀이 맨 처음 양부모님의 입에서 나왔을 때 전 속으로 쾌재를 불렀었고요. 좀 멀리 가게 됐다는 말씀을 걱정스레 하셨지만 전 오히려 좋았었네요. 이사를 가는 게 정해지고 나니까 우울하기 짝이 없는 학교 생활도 버틸만해졌고 인종차별주의자 선생님도 더 이상 안 봐도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견딜만해지더라고요. 우리 가족은 오리건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미국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동부에서 서부로 옮겨간 것이기 때문에 생활권이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셈이었어요. 원래 살았던 동네와는 분위기부터 딴판이더라고요. 심지어 사람들의 말투나 화법도 미묘하게 달랐고요.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고 살아가려니까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됐습니다. 전보다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이번엔 학교에 모두가 날 싫어하면? 그럼 아예 학교를 그만둬야 되나? 가장 염려스러웠던 건 당연히 학교 문제였어요.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이었죠. 그런데 생각 외로 첫 단추부터 잘 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사간 동네에 재미교포 한국인의 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집은 자식이 둘이었는데 아쉽게도 저와 또래는 아니었지만 처음부터 아주 호의적으로 첫인상 교환을 했었고요. 특히나 그 부부가 저의 양부모님께 좋은 권유를 해주셨어요. 그 집이 다니는 한인교회에 제가 가끔이나마 가면 좋을 것 같다고 말을 꺼내준 거예요. 양부모님은 저에게 한인교회에 나가고 싶은지 의견을 물어보셨고 전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극복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한인교회에 한번 나가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로선 정말 잘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한인교회에서 또래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됐거든요. 게다가 가장 고무적이었던 부분은 영어가 아주 어설픈 언니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언니들을 통해서 한국말을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전 마음속에 언제나 한국말을 구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말로 유창하게 잘하진 못해도 최소한 한국말을 알아듣고 이해하는 정도만 되어도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전 한국인들을 만나더라도 영어가 아주 유창한 사람들만 만났었기 때문에 굳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한국말을 배울 기회가 생겼던 겁니다. 그 언니들의 영어 실력이 느는 것보다 제가 한국말을 배우는 속도가 더 빨랐었죠. 관심이 있고 열정이 가득하면 그만큼 빨리 배우게 되나 보더라고요. 한국말을 배우고 익히는 건 단순히 언어 하나를 습득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저에게 있었어요. 저만의 것을 가지게 된 셈이었으니 그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죠. 전 언제나 화목한 가정 안에서 있었으나 이상하게 제가 이방인이란 생각을 살면서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양부모님의 은혜를 입어서 인생을 이렇듯 살게 됐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이건 저로 하여금 양부모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서 제가 진짜 정체성은 이방인이라는 마음을 갖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한국인이니 한국말을 배워서 오롯이 저만의 것을 갖추게 된 것이 엄청 뿌듯하고 보람이 됐던 것이죠. 어찌 보면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전 태어난 직후였던 한국에서의 기억이 아예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의 기억이 시작되는 지점은 미국에 있었어요. 제 평생이 미국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절 제외하고 가족 중에서 동양인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제 뿌리가 여기에 있지 않으며 한국에 있을 것이란 생각을 왜 했던 것일까요? 한국을 직접 겪어본 경험조차 저에겐 없었던 것을요. 전 중학교 시절을 아주 조용히 보냈습니다. 활발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은 비록 못되었지만 절 괴롭히고 차별하고 못되게 구는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됐고 만족스러웠던 듯 싶어요. 고등학교 시절도 거의 비슷했고요. 대체로 조용히 지냈습니다. 한국하고는 양상이 대체로 다른 점이 미국에선 자식이 성인이 된 순간부터 독립적으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러 떠난다는 것이에요. 그게 당연한 흐름으로 여겨졌고요. 각자의 개성을 중시하는 풍토인 만큼 개개인의 독립성도 강했습니다. 저도 어찌됐든 성인이 되면 제 길을 개척하고 제 앞날을 꾸려나가야만 했죠.
그런 걱정 속에 빠져들어 공부를 했었고 그럭저럭 괜찮은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양부모님은 저에게 무척 자랑스럽다는 칭찬을 마구 해주셨어요. 전 제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민망했었고 앞으로 학비는 제가 벌어서 충당할 생각에 걱정부터 앞섰더랬죠. 정신없이 대학 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지내면서 인종차별도 겪었고 마음 맞는 친한 친구들도 사귀었으며 성적에 관한 고민에 빠졌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밤잠을 설친 적도 있었죠. 결국 똑같은 상황을 성인이 돼서도 전 반복해서 겪더라고요. 그걸 안 순간부터 제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조금은 자유로워졌던 것 같아요. 결국은 살면서 겪는 고충들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렇게 성숙해지고 점차 어른이 됐던 듯 싶습니다. 저 스스로가 여유로워지고 너그러워졌더니 그걸 계기로 전보다 가족들과도 좀 친밀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양부모님의 유일한 친자식인 첫째 말입니다. 사실 첫째랑 둘째끼리 가깝고 셋째인 저만 동떨어진 느낌이었고 넷째인 막내라서 혼자 양부모님의 애교쟁이인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째하고 친밀하게 가깝진 못했었는데요. 첫째가 3년 사귄 남자친구와 약혼을 하게 됐다고 해서 축하 인사를 전하다가 그 바람에 이런저런 안부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됐죠. 그땐 제가 대학 가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남자친구를 사귀었던 때였기 때문에 저보다 경험이 많은 첫째에게 연애 상담을 좀 받고 싶었습니다. 덕분에 여자들끼리 통하는 대화를 하면서 가까워졌고요. 그러다가 문득 첫째가 저한테 물었던 거예요. 너는 네가 태어난 곳이 궁금하지 않냐고요. 이제 성인이니까 움직이는 것도 자유로운데 혹시 한국에 가볼 생각은 없냐고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전 중학생 때 이미 양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아봤어요. 오리건주로 이사를 하고 나서 얼마 안 된 시점이었죠. 한인교회에 나가서 편하게 그곳 친구들과 어울리며 밝아진 저를 보며 양부모님은 이런저런 생각이 드신 모양이었습니다. 태어난 나라가 궁금한지, 친부모가 보고 싶은지 이런 걸 저에게 조심스레 물어보셨죠. 한 번쯤 양부모님과 나눌 법한 대화였기 때문에 당시 전 놀라지 않았었고 그저 아직은 별 생각이 없다고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양부모님에게 밝히지 못했던 본심은 한국말을 배우는 게 무척 즐겁고 일상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놀러 온 한국 사람들하고 제가 꽤 유창하게 한국말로 대화를 해냈다고 느껴질 때면 제 안에서 희열이 들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속으로 항상 제가 정말로 한국이 궁금하지 않고 제 뿌리를 찾고 싶지 않은 건지 조용히 의문을 품어왔었죠. 속으로 깊이 감춰왔던 그것을 첫째가 건드린 순간에 전 걷잡을 수 없이 한국에 가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혹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배낭여행을 떠났죠. 돈을 벌고 모으고 사회 경력을 쌓는 것에 급급하지 않는 수많은 미국 대학생들을 보면서 저도 그런 느긋함을 조금은 본받아도 좋겠구나 싶어졌습니다. 절 비롯해서 동양인들은 이상하게 안정적인 직장을 빨리 찾으려고 초조해하고 혈안이 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도 일찌감치 취업 걱정으로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첫째 말을 듣고 나자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태어난 나라를 다녀와 보는 것이 제 인생에서 더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심을 내리고 주변 친구들에게 제가 한국에 가볼 것임을 알렸습니다. 모두가 놀라면서도 응원해줬어요. 단 한 명 제 남자친구는 반대를 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면접이나 빨리 보러 다닐 것이지 헛바람 들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절 채찍질을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전 의기소침해졌는데 첫째가 상황을 듣고는 그딴 놈하고는 당장 헤어지라고 따끔하게 충골해져서 정신을 차릴 수 있었네요. 그딴 놈하고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첫째의 충고에 제가 납득이 갔었고요. 아니나 다를까요. 몇 주 뒤에 남자친구는 술에 취한 채로 험악한 모습을 저에게 보였고 전 이미 결심도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빌미 삼아서 당장 헤어졌습니다. 이별 통보를 하자 눈이 돌아가서 저에게 따져 묻고 비난을 날려대며 무섭고도 찌질한 면모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망치듯이 그때 한국으로 떠났었고요.
급하게 출국을 했었죠. 그러느라 양부모님과 깊은 대화를 할 새가 없었던 게 아쉬웠죠. 하지만 정말 감사했던 건 제가 태어난 나라에 가본다는 걸 높이 사시며 응원을 해주셨다는 점이었네요. 한인교회에서 친해졌었던 언니들의 도움을 받아 숙소는 해결을 했었습니다. 아주 든든하다는 마음만 가지고 딱 한국에 발을 들였는데요. 공항에서부터 전 넋을 놓고 말았죠. 여기가 바로 내가 태어난 나라가 맞긴 하구나. 이렇게나 나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잔뜩 있는 곳은 처음이야. 이곳을 전혀 모르는데도 난 왜 이곳이 썩 낯설지가 않지? 짧게 지내도 금방 이곳이 익숙해질까 봐 나 지금 그게 걱정이 될 것만 같아. 미국에서 지내며 접했던 동양인들 그리고 한인교회의 커뮤니티는 직접 발을 들여본 한국의 감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게다가 저의 막연해 있던 예상보다 한국은 공항시설이 너무나도 멋지고 깔끔하고 우수한 것에 놀랍기도 했고요.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민을 오신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분명히 저한테 그랬었거든요. 한국은 많이 뒤처졌고 촌스럽다고요. 미국에 비하면 굉장히 후진국이라고요. 그런 소리를 제가 한두 분으로부터 들은 게 아니었건만 직접 마주한 한국의 인상은 공항에서부터 좋은 의미로 대단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이렇게나 멋지다는 사실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전 원래 약 3주 일정으로 한국에 간 것이었지만 절 환대해준 언니들이 자꾸만 일정을 늘리라고 권유를 해줘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바꿨고 한 달을 꽉 채워서 지내게 됐죠. 양부모님을 비롯한 미국의 가족들은 대수롭지 않게 잘했다고 말해줬고요.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만났던 언니들은 그때는 언어의 장벽이 있어서인지 어딜 가나 약간 움츠러들고 분위기를 살피는 기색이었는데 한국에서 만나보자 아이의 모습이 딴판이더라고요.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고 쾌활했어요. 거침없고 막힘이 없었죠. 언니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 많은 동네들을 저에게 빠짐없이 소개해 주려고 안달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체류하던 때 저에게 신세를 많이 졌으니 이번엔 자기들 차례라고 했죠. 전 따지고 보면 언니들에게서 오히려 한국말을 배웠던 것밖에 없었는데 그랬던 저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잘해주려고 애를 썼던 것으로 언니들은 해석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아주 고마운 오해였네요. 그리고 놀랍게도 전 제가 비록 유창하게 구사하진 못하더라도 언니들이 하는 말들을 다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말을 엄청 빠르게 하길래 당황스러웠지만 그럼에도 알아들을 수 있어서 스스로 기뻤고요. 전통시장을 많이 돌았는데 나이 드신 사장님들은 죄다 사투리를 구사하시더라고요. 그건 역시도 너무 재밌고 좋았습니다. 들어가는 카페마다 커피 맛은 훌륭했고요. 무엇보다 미국에 비하자면 한국은 단일 민족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따금씩 가슴이 찡해졌어요. 제가 느끼고 싶으나 느낄 수 없는 소속감에 대한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미국으로 돌아가기 일주일 전 양부모님과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집에 첫째가 와 있었죠. 전화를 바꾼 첫째는 저에게 약혼자와 오늘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다가 결혼 날짜까지 정할지도 모르겠다는 첫째의 얘기에 제가 놀라며 축하를 해주었죠. 그랬더니 첫째가 저에게 덧붙인 말이 인생에서 결혼 같은 커다란 이벤트를 저도 곧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전에 친부모를 찾고 싶지는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한국에 와서 단꿈에 젖은 나날을 보내는 동안 친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습니다. 이곳 어딘가에 계실까? 계시겠지. 나의 친부모님 두 분은 함께이실까? 아니면 각자 가정을 꾸리셨을까? 나이는 얼마나 되셨을까? 어떻게 생기셨을까? 길거리에서 혹은 식당에서 제 또래의 자식과 함께 다니는 중년분들을 발견하면 저도 모르게 눈으로 쫓게 되더라고요. 그런 제 자신을 애써 추스렸는데 첫째의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속에서 동요가 일었어요. 그래서 여러 고민과 갈등이 됐지만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에 왔던 만큼 갑자기 제가 다른 행동을 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제 뿌리를 갑자기 찾겠다고 나설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진 채로 나머지 시간들을 보냈더니 한국의 풍경이 확 달라 보였어요. 고작 한 달 머문 것뿐인데 전 어느새 수많은 한국인들만 가득한 이곳에 익숙해진 상태였죠. 태어난 곳에 자동으로 이끌리는 것이었나 봐요. 전 제 인생에서 다시 이곳을 찾을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먼 미래의 일이 되진 않을 테였죠. 그리고 제 뿌리를 찾는 여정을 인생에서 한 번쯤은 꼭 가져야 한다는 각오를 다진 채로 미국에 돌아갔어요. 한 달 동안 한국에서 지낸 시간은 마치 한여름밤의 꿈과도 같았습니다. 그만큼 달콤하고도 잠에서 깨어난 순간 끝이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흔적은 저에게 남겼죠. 한국을 직접 체험하기 전과 후로 전 달라졌으니까요. 내면이 단단해지고 당당해진 제 자신이 느껴졌습니다. 전 어설픈 미국인도 이방인도 아니라 다만 그저 저라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자연스레 전 더 열심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는 넓었고요. 단순히 지구가 광활하다는 뜻이 아니라 저마다 살아가는 모습이 가지각색이고 무한하다는 뜻이었어요. 지구 반대편인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그걸 느낄 수 있었고 그동안 제가 살면서 해왔던 고민들이 아주 별것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많이 의연해졌습니다. 일자리를 얻기 위해 여러 기업의 문을 두드렸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게다가 어떤 한 곳은 꽤 저명한 기업이었음에도 인사 담당자가 은근슬쩍 인종차별을 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크게 상처 입고 양부모님을 비롯한 가족에게 말도 못한 채 혼자 끙끙 앓으며 스스로를 채찍질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전 달라진 이후였죠. 니놈이 한국에 가봐라. 시장 바닥에서 한국말 못 알아듣고 어리바리하게 굴어봐야 그곳 할머니들한테 고약한 욕을 한 바가지 쳐듣고 눈물 쏙 빼고 정신 차리지. 니놈이라고 해서 차별 안 당하고 이방인 취급 안 받을 곳 있을 것 같아? 오히려 속으로 그런 생각이나 하면서 피식 웃어 넘겼답니다. 양부모님은 저에게 무리하지 말고 아주 적당한 일자리를 구해도 사는 데는 지장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절 위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었죠. 제가 가족 중에 유일한 동양인이어서 그런지 양부모님은 절 유독 걱정하셨고 유독 나약해 보였고 유한 태도로 염려를 보내셨습니다. 아르바이트 수준의 직장을 구해도 정말 먹고 사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이었어요. 하지만 전 인생의 기준이 어느새 높아진 뒤였습니다. 제가 해볼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을 해보고 싶었고요. 한계까지 도전을 해본 뒤에 그때 가서 패배를 선언하더라도 미리 기권패를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주변에서 괜히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핀잔을 주어도 오롯이 저만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전 유명 기업에 입사하는 쾌거를 이뤄낼 수 있었어요. 될 때까지도 도전한다는 자세가 결국 먹혔던 거예요. 멋들어진 번화가에 위치한 기업이었고요. 고층 빌딩에 사무실이 있었죠. 제법 거대했던 그 빌딩 전체에서 동양인은 저를 포함해서 10손가락이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실에 기가 죽기보단 오히려 도전 정신이 일어났었네요. 어디 한번 멋지게 저의 길을 개척하고 달려가 보자는 각오가 섰어요. 당당하지만 건방지지 않고 할 말은 다 하지만 무리하지 않으며 직원들 사이에서 포용력이 좋다는 평가를 전 입사 몇 달 뒤에 받게 됐습니다. 미국의 직장 문화가 참으로 적나라한 것이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근무자들 간의 평가를 그 개인에게 다 공개하고 알려준다는 것이었죠. 효율적이고 자유로운 걸 좋아해서 근무 시간에도 자기 시간을 제법 마음껏 쓰게 두는 편이었습니다. 대신 자르는 것이 칼 같아서 아무것도 모르고 평소처럼 출근했다가 갑작스럽게 당신 해고됐다는 통보를 면전에서 받게 되는 경우도 많았죠. 해고 통보를 받으면 유예 기간도 없이 당일부로 즉시 해고였어요. 그러한 미국 직장 문화 안에서 전 평가를 좋게 받는 와중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현명한 선택을 했었죠. 언제 어떻게 잘릴지 모르니까 늘 만반의 태세를 갖춘 채로 근무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유하게 굴면서 속으로는 결코 방심하지 않는 것, 이게 저의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대놓고 인종차별을 하진 않았지만 절 못마땅하게 여겼던 동료가 있었는데 학벌도 좋았고 능력도 좋았고 저보다 반년 입사 선배였으며 심지어 외모도 출중했고요. 그러니 잘난 척도 그렇게나 잘 했었겠죠. 그 동료는 어느 날 해고 통보를 받고서 짐을 쌌고 멍한 표정으로 절 잠깐 응시했다가 그대로 영영 사라졌습니다. 반면에 전 기업에 필요한 인재라는 평가를 받고서 자리를 보존하게 된 건 물론이고 더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게 됐어요. 그런 만큼 당연히 임금도 더 받게 됐고요.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이어나가며 전 꽤 매너 좋고 나무랄 데 없는 남자와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든 타이밍이라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달리 표현하자면 인연의 때 같은 것이죠. 그 남자는 제가 대학 시절 만났던 이상한 놈과 완벽히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라 무척 마음에 들었고 전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첫째가 이혼을 했거든요. 제가 취업을 해냈던 직후에 결혼을 했던 첫째는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유는 성격 차이였고요. 꽤 오래 서로 알았던 사이였고 그러다 연애 관계로 발전해서 약혼까지 했던 뒤에 결혼을 했음에도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전 갑자기 결혼이 망설여졌고요. 고작 1년 만난 남자를 제가 뭘 자세히 알 수 있겠나 싶더라고요. 게다가 첫째의 이혼을 보고서 둘째는 비혼 선언을 했어요. 본인은 앞으로 연애만 하고 결혼을 안 할 거라고 했죠. 양부모님이 머리 아파하시면서도 헛된 인연을 만나 인생을 썩힐 바엔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꼭 결혼이란 제도에 얽매일 필요까진 없다 싶어서 그 남자와 대화를 나눴었죠. 그리고 뻥 차이고 말았네요. 결혼을 빨리 안 할 거라면 저와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그 남자가 절 차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남자와 제가 사내 연애 관계였거든요. 아무도 몰래 교제를 한 것이었지만 어쨌든 사내 연애였기에 헤어진 뒤로 제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더 심기가 불편해진 건 제 옆부서 후배와 그 남자가 교제를 시작했던 겁니다. 공개 연애로 말이에요.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기 시작했으니 모두의 축하를 받고 싶다며 그 남자가 당당히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했어요. 저와 헤어지고 한 달도 안 지나서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배신감과 서운함을 느꼈던 전 때마침 받았던 스카우트 제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됐죠. 남자친구에게 차이기 전에 전 모 기업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는데요. 조건도 좋았고 다 마음에 들었지만 문제는 그곳으로 가는 게 상당한 도전 정신을 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안전성도 낮았고요. 위험 부담이 크면 성공했을 때 그만큼 큰 이득으로 돌아오지만 애초에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게 뭐겠어요? 실패 확률이 높다는 뜻이죠. 그래서 고사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히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그런 행동을 보이는 바람에 전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들이고 직장을 옮기는 것으로 확 결정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그건 제 인생에서 손꼽히는 최고의 선택이었죠. 왜냐하면 직장을 옮긴 뒤로 진짜 인연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3년 반을 연애하고 나서 저와 결혼했던 남편은 뭐든 서두르는 법이 없던 남자였죠. 저보다 2살 연하인데 태도는 저보다 언제나 더욱 신중하며 진중했고요. 그러면서도 은근히 재치가 있었고 배려심이 좋았어요. 남편은 타오르는 용암, 뜨거운 불꽃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따뜻하고 포근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여자한테 차여왔다고 했었죠. 미지근한 남자라서 당최 사랑을 받는 기분이 안 들고 확신을 못 받겠다고 하면서 여자들이 항상 남편을 찾았대요. 하지만 전 오히려 본인의 영역을 확실하게 지키면서 내면이 느긋하고 여유로운 남편이 너무 좋았습니다. 간섭과 방관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전 방관을 받는 쪽이 나았거든요. 결혼을 서두르지 않았고 천천히 연애를 즐기다가 어느 날 문득 이젠 때가 된 것 같아서 조용히 상의를 한 끝에 부부가 됐습니다. 남편은 혼혈이에요. 시아버지께선 백인, 시어머니께선 백인과 동양인의 혼혈이죠. 그리고 시아버지께선 남편 형제만 셋 있으신데 그 형제분들이 죄다 국제 결혼을 하셨습니다. 전부 외국인과 결혼을 하신 거죠. 그래서인지 시부모님께선 굉장히 사고방식이 개방적이셨고요. 미국으로 입양된 동양인이 며느리가 된다는 걸 꺼려하지도 않으셨고 특별하게 여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처럼 받아들여 주셨어요. 시부모님께서 능력이 좋으신 편이라 재산이 제법 있었고요. 남편도 잘 벌었고 저 역시 결혼하던 그때까지 계속 꾸준히 잘 벌고 있었으니 감사하게도 어려움 하나 없이 결혼해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었네요. 전 이르게 결혼했다고 할 수는 없는 나이였지만 그럼에도 아이 갖는 걸 서두를 마음은 없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아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생기면 낳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남편은 그렇게 생각했고 전 그게 좋았으니 천생연분이었네요. 그런데 집에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집 막내 넷째 말이에요. 넷째가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황당한 건 아이 아빠로 추정되는 놈이 넷째가 임신한 사실을 알리니까 기겁을 하면서 그대로 잠적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 못난 작태 앞에서 가족들은 모두 뒤로 넘어갈 지경이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황당한 것이 있었어요. 넷째가 슬쩍 고백하기를 그놈이 100% 아이 아빠라고 확신까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고 가족들이 전부 화들짝 놀랐죠. 그놈하고 사이가 소원해져서 잠깐 다른 남자를 넷째가 만났었는데 혹시 그 남자가 아이 아빠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남자와 연락할 길이 끊긴 상태라고 했어요. 양부모님은 뒤집어지셨고 아직 넷째가 나이도 어린 만큼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 건 너무 힘든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넷째는 완강했어요. 무조건 뱃속에 아이를 낳아서 키울 거라고 했죠. 아직 아이가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지만 이미 자기 목숨처럼 소중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넷째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며 편을 들어줬고요. 사실 가족들에게 여태 비밀이었는데 첫째는 결혼 생활 도중에 유산을 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임신 사실을 안 지 얼마 안 돼서 자연스레 그냥 유산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엔 덤덤하게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마음이 쓰인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다시 결혼을 하고 싶진 않지만 떠나보낸 뱃속의 생명은 다시 만나고 싶다는 게 첫째의 신경 고백을 듣고서 전 생각이 많아졌어요. 나를 낳은 친엄마는 왜 날 버렸을까? 그때 무슨 생각이었을까? 그리고 유전적인 병력이라든지 그런 건 혹시 없을까? 궁금한 게 너무나도 많아. 전 내심 직장에서 슬슬 한계에 부딪히고 있기도 했던 때라 남편에게 일을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젠 제 인생의 뿌리를 찾고 싶다고 말했죠. 남편은 흔쾌히 제 뜻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전 양부모님에게 제 뿌리를 찾으러 한국에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양부모님은 언젠가 이런 순간이 올 거라고 예상했다며 제가 한국에서 꼭 소득이 있기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전 입양기관에 연락을 취했고 아주 자세한 정보들까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단순한 정보들만 얻을 수 있었는데 어쨌든 희망을 놓지 않고서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해외 입양 아동의 친부모 찾기 활동을 도와주고 있는 기관에서도 절 위해 적극 노력을 해주겠다고 그랬으니까요. 입양 간 아동이 세월이 흘러 친부모를 찾고 싶어 해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실제로 친부모를 찾아서 만나는 경우는 아주 극소수라고 했어요. 전 극소수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길 기도하며 갔던 겁니다. 수년 만에 보는 이젠 결혼해서 각자 아기의 엄마들이 된 언니들이 절 반갑게 맞아줬어요. 옛날에 그 언니들이 미국에서 지낼 때 한인교회에서 절 만났었고 시간이 흘러 제가 한국에 나와 한 달간 지냈을 때 그 언니들이 저에게 관광을 시켜줬었는데 이젠 또다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렇게 마주하게 되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벅찬 기분이 들었습니다. 친분이 있는 언니들과 오랜만에 만난 것으로도 이러는데 만약 제가 친부모님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떤 기분일지 상상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너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해? 전혀 녹슬지 않았잖아? 메시지로 안부 주고받았으니 그간 실제로 말을 하면서 대화 주고받지는 못했었잖아. 그래서 우린 네가 한국말을 이렇게 유창하게 잘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 내가 그동안 한글로 일기까지 꼬박꼬박 써가면서 한국어 공부 게을리하지 않았고 시간 내서 한국 드라마 일부러 찾아보면서 한국말을 공부해왔는데 그럼 이 정도는 당연히 돼야지. 언니들이 놀란 모습 보니까 너무나 보람되는걸? 그동안 한국어 실력을 더욱 열심히 갈고 닦은 보람이 있었습니다. 언니들이 저랑 대화하면서 발음이 아주 자연스럽다며 계속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수년 전 한국에서 한 달간 머물렀던 경험은 너무나도 행복했고 저로 하여금 한국어를 더 완벽하게 구사하고 싶다는 욕심을 만들어줬죠. 쉽지 않았던 취업, 더 쉽지 않았던 이직, 그런 과정들 속에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전 한글로 일기를 썼어요. 그러면서 마음을 다스리곤 했었죠. 이젠 제 뿌리를 찾아서 진짜 평온을 거머쥘 차례였습니다. 전 기관을 찾아가 담당자와 긴밀하게 상담을 했고 다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알아봤지만 결과적으로는 친부모 쪽에서 자식을 찾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해야 성사가 가능한 것이었어요. 광고 기사들을 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듣고 전 바로 응했습니다.
제가 친부모님을 만나고 싶어 찾고 있다는 광고를 냈고 관계자분들과 언니들 모두 저에게 큰 기대까지는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낫겠다고 말을 해줬어요. 뭔가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믿고서 한국에 들어왔던 건데 전혀 그러질 못했으니 전 맥이 빠져버렸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날짜도 금세 다가오고 있었고요. 그런데 저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출국 이틀 전 기관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제 자식인 것 같아서요. 제 손으로 제가 보냈던 제 자식인 것 같아서요.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셨다고 합니다. 담당자가 기절할 듯이 놀라고 기뻐하며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전 즉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절 낳아주신 친엄마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안 믿겨져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는 사실 저와 당장 만날 용기까지는 없으셨는데 제가 곧 미국으로 출국한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그렇다면 얼굴을 한번 보겠다고 하셨던 거예요. 저도 그랬지만 엄마 역시도 떠나보낸 자식이 어찌 살고 있는지 지난 세월 궁금하셨겠죠. 그래서 절 잠깐이나마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전 그렇게 미국 출국 하루 전날 늦은 저녁 시간에 엄마를 만나 뵙게 됐어요. 제가 먼저 기관 담당자에게 함께 카페에 자리를 잡고 있었죠. 떨려서 아무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왔습니다.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다가오신 엄마의 모습은 제가 막연히 상상해왔던 모습과는 달랐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저와 닮지 않으셨고 덩치가 많이 왜소하셨습니다. 어색한 악수, 다음으로는 포옹이 이루어졌죠. 엄마는 계속 눈물을 훔치셨지만 전 처음에만 잠시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뿐 꽤 덤덤하게 엄마를 보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평생 궁금해왔던 사연은 이러했어요. 저희 친부모님은 결혼을 앞두고 집안의 반대로 끝내 헤어지셨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직후 엄마가 임신 사실을 아셨던 거예요. 놀라신 엄만 아무도 몰래 단칸방을 구해 지내셨습니다. 배가 불러왔고 수중에 돈은 다 떨어졌죠. 결국 아빠에게 연락을 하셨고요. 그러자 아빤 집을 나와 엄마에게로 가셨습니다. 태어난 아기가 바로 저였어요. 하지만 아빤 돈을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을 하시다가 깜깜한 밤 귀갓길에 뺑소니 사고를 당하셨어요. 애초에 집안에 반대가 있었던 건 아빠 쪽은 잘 살았지만 엄마 쪽은 가난했기 때문이었죠. 격차 때문이었어요. 아빠는 홍수 상태에 빠졌고 가족들은 당연히 엄마를 죽일 듯이 원망했습니다. 엄마는 아빠의 임종조차 지킬 수가 없었어요. 사는 것 자체가 너무 벅차고 힘들었던 엄만 절 버리기로 결심하셨고요. 멀리 미국으로 입양 가면 최고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신 엄만 절 몰래 버리시면서 아이가 미국으로 입양 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담은 편지를 남기셨던 겁니다. 그게 제가 미국인이 된 전말이었어요. 미안하다. 그때는 내가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서 그랬어. 널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단다. 용서를 바라진 않지만 그래도 미안하다고 사과는 하고 싶었어. 울지 마세요. 전 괜찮아요. 너무 좋은 가족 만나서 지금까지 어려움 없이 살았으니까요. 저처럼 행복하게 잘 산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전 우시는 엄마 앞에서 차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울했던 날들이나 인종차별로 힘들었던 일화들을 굳이 그 자리에서 꺼낼 필요는 없었죠. 순수하고 곱게 차려입으신 엄만 그동안 당신의 지난 날이 제법 평탄했고 현재도 잘 살고 있다고 밝혀주셨어요. 새로 가족을 꾸리셨는지 이런 부분은 조용히 미소만 지으셨을 뿐 안 알려주셨고요. 저에게 밝히기 민망하신 듯 보였네요. 엄만 제가 돌아가신 아빠를 닮았다고 했습니다. 아빠의 사진을 분명 한 장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꼭 찾는 대로 저에게 보내주겠다고 하셨고요. 얘기만 들어도 그 사진을 꼭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부탁드린다고 했죠. 제 주소 연락처는 이미 기관에 남겨져 있었지만 그래도 엄마한테 직접 적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의 주소도 알고 싶다고 말씀드렸고요. 당황하며 머뭇거리시길래 전 일부러 대수롭지 않은 말투로 어차피 내일이면 전 미국으로 가버리니까 앞으로 그냥 편지나 몇 통 붙이겠다는 의도라고 설명드렸고요.
그러자 안심하시며 저에게 주소를 적어 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당신의 현재 인생과 저라는 존재 사이에 선을 긋고 벽을 치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당장 미국으로 떠나는 일정이 없었다면 엄마가 절 바로 안 만나 주셨을 것이란 짐작이 들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고요. 엄마는 당신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를 찾은 것만으로도 이미 한계였고, 전 엄마의 인생이라는 영역으로 발을 디뎌서는 안 됐습니다. 그걸 느꼈네요. 전 엄마에게 만나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겼고, 엄마는 앞으로 편지하며 연락하자고 하셨어요. 다음에 또 한국에 나오면 그때 다시 만나자고도 해주셨고요. 전 엄마와 다시금 포옹을 나눈 뒤 헤어졌습니다. 기분이 너무 이상했어요. 드디어 염원이 이뤄진 셈이었지만 벅찬 감동까지는 없더라고요. 역시 상상과 현실은 다른 법이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이뤘고 엄마와 대화를 더 나눴어야 한다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이대로는 못 떠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공항으로 가기 전에 엄마의 주소지로 가보았는데요. 택시에 멈춘 곳에서 전 당황하고 말았죠. 허름한 빌라촌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엄마가 저에게 일부러 가짜 주소를 남겨주셨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택시에서 내린 전 더욱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택시가 진입할 수 없는 낡은 길목을 굽이쳐 들어가고 또 들어간 끝에야 그 주소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이런 곳에 사신다고? 암만 해도 가짜 주소였다고 생각하며 발길을 돌리려던 바로 그때였어요. 야, 너 이제 내가 아주 우습지? 그러니까 어제도 건방지게 밥도 안 차려놓고 옷은 차려입고서 늦게까지 싸돌아다니고 온 거 아니야? 네가 꼴에 지금 남자가 생겼다 이거야? 어떤 새끼야?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기는 뭐가 아닌데 어쭈 어디서 눈가를 똑바로 부라려. 암만 해도 네가 요새 나한테 덜 맞아서 살판이 난 거구나. 오냐 너 오늘 내가 죽을 판으로 만들어줄게. 상스러운 목소리가 들렸고 놀란 제가 확인해보니 어떤 나이든 아저씨한테 머리채를 잡혀 흔들리고 있는 엄마가 보였어요. 정말로 이곳은 엄마가 사시는 곳이었던 거예요. 작고 낡은 단층 주택의 문 밖으로 엄마는 공포에 질려 도망쳐 나온 상태였고 바로 따라온 그 아저씨한테 머리채를 잡힌 채 집 안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 억지로 버티며 벌벌 떨고 계셨습니다. 제발 말로 해. 말로 이러지 좀 말고. 그렇게 애써봤자 소용없어. 널 도와줄 사람이 있기를 해 뭐를 해. 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자식 새끼 하나도 없는 주제에 믿을 구석도 없으면서 어디 건방지게 굴어. 하여간 넌 오늘 제삿날이다. 엄만 망연자실한 채로 질질 끌려가셨고 전 가슴속에서 불길이 솟는 것을 느끼며 외쳤습니다. 당장 그 손 안 놔? 뭐야?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어? 당신 누구야? 나? 자식 새끼다. 어쩔래. 우리 엄마한테서 더러운 손대 이 개자식아. 뭐라고? 자식 새끼? 우리 엄마? 저게 지금 뭔 헛소리라는 거야? 엄마가 놀라서 얼어붙은 얼굴로 절 보셨고 전 망설임 없이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경찰에게 주소를 알려주는 소리에 그 나쁜 아저씨가 어이없어 하면서 엄마를 놔줬죠. 진짜 자식이냐고 엄마한테 물어본 그 아저씨는 엄마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이자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신고해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꼼짝할 제가 아니었고요. 오히려 당당한 걸음으로 다가가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그 아저씨는 엄마의 동거인이었어요. 8년이 됐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럼 그 8년 동안 엄마가 지옥 속에서 살았겠구나 하는 짐작부터 들더군요. 그 아저씨는 엄마에게 지속적으로 넌 외톨이 팔자다. 너랑 살아주는 나한테 고마워해라. 신고하면 널 죽일 거다. 넌 길가의 쓰레기 같은 존재라서 쓸모없다. 이런 말들을 퍼부으며 정신을 무너뜨렸습니다. 엄마는 공포와 무력함 속에 빠져서 지냈었고요. 오늘 미국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었니? 엄마가 어떻게 사시는지만 보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지금? 미국으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엄마, 그동안 이렇게 사신 거예요?
엄만 저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이 너무 슬프고 비참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저에게 면모가 없고 미안하다 하셨어요. 경찰들 앞에서도 죄가 없음에도 연신 저자세로 구시는 엄마를 보며 전 울분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 해결하기로 결심했어요. 저에게 정말로 미안하시다면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세요. 그럼 절 버린 엄마를 제가 진심으로 용서해 드릴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셨어요. 비행기를 타지 않은 전 엄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죠. 진단서부터 끊었습니다. 유약한 엄마가 반격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한 그 아저씨는 계속 경악한 일만 남았어요. 일단 고소를 했고요. 알고 보니 그 아저씨는 맞바람 때문에 이혼한 사람이었는데 자식이 둘 있었어요. 둘 다 결혼해서 각자 어린 자식들이 있었고요. 그 아저씨는 글러먹은 인성을 가지고도 본인의 자식들, 손주들은 제법 아끼는 모양이었습니다. 본인이 구질한 인생에 자식들과 손주들은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걸 건드려줬죠. 고소장 내용을 자식들한테도 보여줬고요. 어린 아이들이 자기가 어떤 핏줄을 타고났는지 알게 해줄 수도 있음을 넌지시 경고했습니다. 그보다 더 완벽한 복수는 없었네요. 그 나쁜 아저씨 곧 완전히 항복 선언을 하며 엄마 앞에서 납작 엎드렸거든요.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죽일 놈이었어. 내가 사라질게, 응? 그럼 되잖아. 그러니까 제발 내 핏줄은 건드리지 말아주라. 그 구차한 모습에 엄마는 통쾌함과 씁쓸함을 동시에 느끼셨다고 했어요. 엄마에겐 피도 눈물도 없이 냉정하고 잔혹하게 굴었으면서 그런 인간인 주제에 핏줄에겐 나약하다는 점이 입맛을 씁쓸하게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홀가분하게 새 출발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와 진심을 다해 마주보며 서로의 진짜 속마음을 주고받는 모녀간의 대화를 나누셨죠. 제가 한국말이 아주 유창하다는 것, 열심히 살아서 사회적 지위가 나쁘지 않고 모은 돈이 제법 있다는 점과 시댁이 여유롭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덕분에 엄마를 도울 수 있었으니까요. 난 너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너에게 받기만 하는구나. 엄만 고맙다고 미안하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 이 세상에 절 존재하게 해준 것만으로도 엄마에게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중이었어요. 엄만 기어이 꽁꽁 감추어 보관하셨던 아빠의 사진을 찾아서 저에게 건네주셨는데요. 사진 속 젊은 아빠의 모습이 한눈에도 저와 닮아 있어서 전 펑펑 울고 말았네요. 속이 후련했어요. 이제야 저라는 인간이 완전하고 온전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로 엄마는 직장도 구하셨고 취미활동도 만드셨고 지금까지 너무 잘 지내고 계세요. 미국에도 이미 저의 초대를 받아 3번 놀러 오셨고요. 저도 양부모님 남편과 함께 똑같이 3번 한국을 더 방문했었답니다. 나중엔 아예 제가 남편하고 한국에서 눌러 사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어요. 저희 부부는 아들 하나만 있는데요. 이 녀석이 성인이 되는 순간 그때 한국으로 아예 건너가는 건 어떠냐는 얘기를 남편과 나눴죠. 어떻게 될지 아직 확실하진 않다는 게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같답니다. 안녕하세요. 전 서울에 살고 있는 올해 41세가 된 김태희라고 합니다. 사실 제 본명이 김태희는 아니고요. 제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에 재직 중이고 워낙 사적인 얘기를 할 예정이라서 누가 알아볼까 가명을 쓰려고 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가족, 시댁 사람들 모두 가명으로 연예인 이름을 쓰도록 할게요. 전 원래 드라마 광이라서 여가 시간은 늘 각종 드라마를 보는 것이 취미였어요. 얼마 전 지인의 소개로 여기 채널을 알게 된 뒤론 핸드폰을 자주 틀어놓고 사연을 같이 듣고 있답니다. 성우분 목소리도 좋고 사람 사는 얘기들이 얼마나 재밌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사실 저에게도 가슴에 맺힌 얘기가 있거든요. 또 요즘 심각하게 고민 중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얘기 들어보시고 살아오신 경험이나 조언, 쓴소리도 좋으니까 많은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5인 가족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에겐 5살 많은 오빠와 2살 위인 언니가 있어서 어릴 때부터 북적북적이며 자라왔어요. 어릴 때 우리는 많이도 싸웠죠. 같이 놀다가도 싸우고, 특히 같은 방 쓰는 언니랑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어요. 사실 지금 생각하면 왜 싸웠는지 그 이유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매일 토닥거렸죠. 오빤 5살이나 위였기 때문에 저에겐 아빠 다음으로 무섭고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주변의 다른 친구들 오빠와 달리 우리 오빤 자기 여동생 둘을 말없이 잘 챙겨주는 친데레 같은 성격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오빤 중학생, 심지어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자주 놀아주진 않았지만 저랑 언니 생일날 선물도 주고 어린이날엔 맛있는 과자나 아이스크림도 챙겨주는 다정한 오빠였죠. 언니도 자주 싸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같이 붙어서 놀러도 다니고 친구 욕도 같이 해주는 정말 친구같이 친한 사이였어요. 그렇게 다복한 집에서 자라서였는지 지금의 고민이 저에겐 더욱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제 고민에 대해선 나중에 찬찬히 풀어볼게요. 우리 부모님은 동네에서 돈가스 가게를 하셨어요. 2분 다 가게를 하시느라 바쁘셨기 때문에 우리 남매들은 좀 독립적으로 컸던 것 같네요. 다들 공부도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괜찮은 대학에 모두 재수 없이 한 번에 턱 붙었고요.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3남매가 똘똘 뭉쳐서 해결하곤 했죠. 어느 날의 일화를 말씀드릴까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하교하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우산이 없어서 집에 어떻게 가야 하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때 못된 삼총사 놈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 애들은 못된 삼총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좀 불량하고 친구들 괴롭히는 남자애들 무리였는데 저보고 엄마가 돈가스 튀기느라고 우산도 없냐, 우산 갖다 주는 가족도 없다고 불쌍하다며 놀리는 거예요. 전 소심한 성격을 가진 어린애라서 거기 서서 울고만 있었죠. 나중에 우리 언니가 자기 우산을 가지고 가다가 절 발견하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제가 못된 삼총사에게 당했던 얘기를 털어놓자마자 언닌 이 나쁜 놈들 내 동생을 괴롭혀? 내가 가만두나 봐. 언닌 이렇게 화를 내며 저와 같이 집에 갔고 중학교에서 하교하는 오빠를 붙잡고 오늘 제가 당한 일을 설명해 줬어요. 언니랑 오빠는 막내를 괴롭힌 데다가 우리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까지 욕한 그놈들에게 복수를 해줘야 한다며 있는 대로 화가 났죠. 그래서 우리 셋은 우주특공대 바이오맨을 결성했습니다. 당시에 유행하던 어린이 TV 프로그램 이름인데요. 그 바이오맨처럼 악당을 물리치겠다고 나선 거죠. 부모님 선글라스 끼고 보자기를 망토처럼 어깨에 두르고 자주 놀러 온다는 놀이터에 찾아가서 그 못된 삼총사 놈들을 발견했어요. 처음엔 우리 꼴이 우습다며 배를 잡고 웃던 놈들이 키가 훨씬 크고 형인 우리 오빠가 앞에 서자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악당을 물리치는 바이오맨인데 너희가 우리 막내 태희를 괴롭혔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다. 그래서 너희를 처단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그중 한 명의 머리에 꿀밤을 몇 방씩 매겼습니다. 우리 언니도 다른 한 아이의 귀를 잡아당기면서 혼을 내줬고요. 소심했던 저도 언니 오빠의 활약에 용기가 솟아나서 남은 남자아이에게 하이킥을 날렸죠.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그놈들은 저에게 찍소리도 못하고 피해 다녔고 우리 바이오맨 남매 소식을 학교에 퍼뜨려서 전 마치 영웅이 된 것 같았어요. 학교 친구들이 와서 못된 삼총사들 혼내줘서 잘했다고 막 칭찬하고 절 우러러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동안 학교에서 동네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었죠. 우리 3남매 바이오맨 덕분에요. 아이고, 제가 너무 신이 났던 나머지 옛날 얘기 길게 풀어놨네요. 그렇게 평범하지만 잘 지내던 우리 가족에게도 하지만 시련은 찾아왔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입학하던 해에 우리 엄마가 암 선고를 받게 되신 거예요. 엄마가 암이라니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다니 전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엄마의 몸엔 혈액암이 자라고 있었어요.
악성암이라고 불리는 그런 치유가 어려운 암이었죠. 엄마의 몸엔 다른 일반적인 암처럼 장기의 암세포가 덩어리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혈액이나 임파선 그리고 골수까지 암 조직이 퍼져 있었던 겁니다. 엄마는 선고를 받은 날부터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셨어요. 하지만 항암 치료는 날이 갈수록 엄마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느낌이었고 엄마는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고 생기를 잃으셨습니다. 게다가 엉덩이와 허리 쪽 관절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셔서 진통제를 보통 자주 맞아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투병하신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엄마는 하늘나라로 가시게 됐습니다. 갓 스물이 된 전 친구들은 대학 새내기로 한참 놀고 다닐 시기에 엄마의 간병을 도왔어요. 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가버리시니까 제가 더 잘해드릴 걸, 입맛도 없으셨는데 더 맛있는 것 좀 드시게 해드릴 걸 하는 후회만 남았습니다. 엄마가 떠나신 뒤로 우리 가족은 모두 짙은 슬픔에 갇혔어요. 아버지는 엄마의 장례 이후에도 돈가스 가게를 하셨지만 아무래도 힘에 부치신 모양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다 취직할 때까지만이라도 내가 버텨야 되는데, 힘을 내야 되는데. 아빠는 최선을 다해 홀로 돈가스 가게 장사를 하셨어요. 우리 삼남매 다들 대학 졸업시켜야지, 또 결혼도 해야지. 아빠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은 너무 무거우셨을 것 같아서 안타까웠죠. 우리 자식들은 그런 아버지를 생각하며 더 열심히 공부하고 취직 준비를 했습니다. 당시 우리 오빠는 공기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7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병행하며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매진하더니만 당당히 세무 공무원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당시 졸업반이어서 이력서를 열심히 쓰고 취업 스터디도 하면서 노력한 끝에 졸업하자마자 바로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저도 우리 오빠 언니에게 질 수 없었죠. 엄마의 장례식을 치른 건 고작 대학교 2학년이었지만 철없이 놀거나 시간을 낭비할 틈이 없이 고등학생 과외를 하며 용돈도 벌고 각종 자격증 준비와 학점 관리도 열심히 했습니다. 덕분에 전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주 유명한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게 됐어요. 아빠는 엄마도 없이 혼자 돈가스 가게 하며 너희를 키운 보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남매들은 이제 다 돈을 버니까 아빤 가게를 그만하셨으면 했죠. 내가 다 늙어서 여편네도 없는데 이 일이라도 없으면 뭐 하겠니? 몸이 허락하는 한 난 이 일을 하련다. 너네도 내 걱정 말고 너희들이 잘 살면 그게 효도인 거야. 이렇게 고집을 부리셔서 계속 가게를 운영하고 계세요. 전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입사를 해서 서울 집에서부터 수원까지 출퇴근을 해야 했고요. 게다가 출근 시간은 어찌나 빠른지 새벽별 보며 회사 셔틀버스 타고 출근해서 저녁별 보고 퇴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회사 일을 적응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았지만 그런 저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나타났죠. 바로 같은 연구소 내에 있는 최재성 선배였습니다. 선배는 신입인 저의 멘토와 같은 사수 선배였어요. 어리바리한 저의 실수에도 화내거나 꾸짖지 않고 차근차근 알려주는 다정한 모습에 전 뿅 하고 하트가 생기기 시작했죠. 선배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더 열심히 일하고 공부했더니 나중엔 부서에서 일을 금방 배운다며 칭찬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선배인 신입사원인 제가 처음부터 여자로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동생 같고 귀엽다며 그냥 친절한 선배로서의 선을 지켰습니다. 전 회식할 때 선배 옆자리에 붙어 앉고 커피나 간식도 책상에 갖다 드리고 메신저나 톡으로 자주 얘기도 걸면서 나름대로 애정 표현을 했는데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부턴가 선배가 저에게 주말에 영화나 보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선배를 만나서 짝사랑한 지 5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우린 그 주 토요일에 만나서 영화도 보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밥도 먹으면서 처음으로 회사 밖에서 만났어요. 전 직설적으로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선배, 내가 선배 좋아했던 거 알죠? 그런데 왜 이제서야 데이트 신청한 거예요? 처음엔 그냥 귀여운 동생 같고 신입 같기만 했는데 어느 날 네가 달라 보이더라? 어떤 날인데요? 우리 얼마 전에 차세대 연구 때문에 회의한 날 있잖아. 다른 부서들이랑 종기원도 온 그날. 너 정장 입은 거 처음 봤거든. 선배는 그날이 떠오른다는 듯 얼굴을 붉히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뒷모습 보고 내가 반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너더라고. 깜짝 놀랐어. 허리 골반이 예술이던데 블라우스랑 H라인 스커트가 그렇게 잘 어울리는 여자가 내 이상형이었거든. 그날부터 너 찬찬히 다시 보니까 꽤 괜찮은 여자더라고. 게다가 나한테 호감도 갖고 있으니 놓치면 안 되겠다 싶었어. 이 남자 정말 단순하고 웃기지 않나요? 그리고 그 남자는 결국 제 남편이 됐죠. 제 나이 28살, 남편은 31살의 나이에 우린 결혼을 하고 알콩달콩 살게 됐습니다. 우리 남편은 제가 반할 만큼 다정하고 심성이 착한 남자였어요. 외모는 평범한데 성격 미남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워낙 착하고 낙천적이다 보니 같이 살면선 좀 단점이 보이더라고요. 어느 모임에 가든 회식을 하든 맨날 카운터로 1등으로 달려가서 결제를 하는 나쁜 버릇이 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남편 주변엔 우리 착한 남편을 벗겨먹으려는 사람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저도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남에게 베푸는 일에 인색한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린 대기업 맞벌이 부부니까 아무래도 월급이 여유 있는 편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특히 시댁에만 가면 우린 그냥 열린 지갑이었습니다. 결혼 전 상견례 식당 비용도 다 남편이 냈다니까요. 그 소식을 듣고 나중에 우리 친오빠가 자긴 그렇겐 신세 못 진다면서 반 정도의 돈을 남편에게 억지로 쥐어줬지만 말이죠. 그 상견례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우리 시부와 시동생은 맨날 우리 남편 돈만 쓰고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쓰는 자린고비였어요. 그러고 보니 상견례 때의 기억이 떠오르네요. 보통 상견례 자리에 가게 되면 시모를 잘 살펴봐야 된다고 친구들에게 하도 얘기를 듣고 나간 터라 좀 긴장을 했죠. 처음 시부, 시모를 보고 어려웠는데 의외로 시모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무 인상이 좋으시고 절 푸근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의 푸근함이 시모를 닮았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죠. 엄마가 7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신 것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는데 도리어 시모가 먼저 그 말씀을 꺼내시는 거예요. 아가 재성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다. 대학교 때 친정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엄마가 안 계셔서 고생이 참 많았겠구나. 그래도 이렇게 참하고 예쁘고 거기에 대기업도 다닐 정도로 능력까지 있으니 얼마나 기특하냐. 사돈어른 따님 참 잘 키우셨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집 사람이 되면 딸처럼 잘 해주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전 만난 지 30분도 안 돼서 시모에게 반해버리고 말았어요. 상견례를 마치고 우리 아빠랑 언니, 오빠도 모두 최서방 어머니만 보면 결혼 걱정 없겠다고 좋아하셨죠. 그렇게 좋은 시모가 계셨던 반면 남편의 동생과 시부는 좀 대하기 어렵고 불편했어요. 인상도 날카롭고 뭔가 하는 말마다 날이 서 있고 이기적인 느낌이랄까요. 그래도 걱정과 달리 시모가 좋은 분이신 것 같아서 전 시부와 시동생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게 돌아갔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2년 뒤에 시모가 돌아가신 겁니다. 게다가 우리 엄마처럼 시모도 암으로 세상을 일찍 뜨시게 되다니 전 너무너무 슬펐어요. 처음 시모의 암 선고 소식을 듣고 전 먼저 가신 친정엄마 생각도 나고 해서 시모에게 정말 극진히 잘 해드려야겠다고 다짐했죠. 대기업을 다니느라 바쁜 와중에도 주말이면 꼭 어머님 병실에 좋아하시는 꽃이랑 먹거리를 이만큼 싸들고 갔죠. 물론 항암 치료로 입맛을 잃고 대부분 드시질 못했지만요. 늘 제 마음은 어머님이 완쾌하시길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당신을 괴롭히던 악성 뇌종양에 결국 지고 마셨어요. 어머님은 제가 시집와서 이쁜 딸이 생겨서 너무 좋았는데 손주도 한번 못 안아보고 간 것이 그것 하나만은 아쉽다고 하셨습니다. 아기가 없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이쁜 아기들 낳고 우리 첫째랑 행복하게 살아주렴. 저에겐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눈을 감으셨어요. 사실 전 결혼해서 1년 동안 피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머님의 암 소식을 듣고 나서 남편과 상의해서 아이를 갖기로 했죠. 그때 저랑 남편은 피임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하면 금방 아기가 생길 줄 알았거든요. 어머님이 잘못되시기 전에 우리의 임신 소식이라도 듣게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의 오산이었습니다. 우리의 임신은 그 이후로도 한참을 오랫동안 저를 괴롭히게 될 줄을요.
그땐 미처 몰랐거든요. 누군가 내 인생에 가장 큰 시련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나님입니다. 또 제 인생에서 걸림돌 같은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시부, 시동생, 그리고 나중에 들어오게 된 동서까지 이 세 사람이 되겠죠. 먼저 지금도 저의 큰 고민이자 가슴에 한이 되어버린 나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시모의 암 투병기부터 우리 부부는 임신을 시도했지만 왠지 잘 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지내다 보면 저절로 생기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던 이유는 주변의 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처럼 30대에 들어선 신혼부부들 중 30% 정도가 난임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주변 분들 중에도 시험관 시술이나 난임 클리닉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고요. 막상 우리 부부도 임신을 시도했으나 6개월이 지나도 착상이 안 되니 더 늦기 전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고 결정했어요. 사실 남편은 워낙 낙천적인 성격이라 별 생각이 없었지만 제가 조급해져서 결정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강남의 유명한 병원에서 배란일 초음파를 보고 날짜 받아서 서너 번 시도를 했는데 막상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병원에선 제 난자가 잘 자라지 않는 편이라고 설명했어요. 이렇게 되고 보니 조바심이 생겼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하는지, 이럴 땐 바로 시험관 시술로 들어가야 하는지 고민되는 순간들의 연속이었죠. 그리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신혼 때는 눈만 마주치면 불타올랐던 우리 부부의 관계도 막상 날짜를 받아서 숙제처럼 해야 하고 또 생물학적 능력치를 조금씩 업무적으로 챙기다 보니 오히려 전보다 횟수가 줄었던 것 같아요. 점점 그 부부관계에 대한 열정적인 마음도 식은 것 같습니다. 여자인 저도 그렇지만 남자인 남편에게 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러다가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무늬만 부부가 되는 건 아닐까 불안함도 생겼고요. 그리고 시모의 간병과 장례 등을 치르면서 마음 아픈 시기였고 이 과정에서 시부와의 불미스러운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시기가 임신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일단 난임 클리닉을 1년 좀 넘게 다니다가 잠시 중단해야 했습니다. 시부는 저에게 일종의 바람 캐릭터 같은 분이었습니다. 왜 드라마에서 남들 괴롭히고 답답하게 만드는 고구마 100개 먹이는 그런 사람이 있죠? 시집 온 뒤로부터 자기중심적인 성격과 이기적인 시부를 사실 전 마음속으로 멀리했어요. 하지만 마음으로 거리를 두더라도 며느리 할 도리하고 미운 마음을 표내고 싶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표면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아마도 시모가 계실 땐 시부의 꼬장꼬장한 성격을 좀 커버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모가 아프셔서 병간호를 해야 할 사람이 필요한데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남편이란 사람은 병원에 있으면 자기도 아파서 곧 죽을 것 같은 기분이라는 핑계로 간병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모임이며 취미생활로 이전처럼 살았습니다. 정말 이기적이지 않나요? 이런 모습을 보니 솔직히 시부가 우리 아빠와는 너무나 다른 인간이라는 걸 깨닫고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더 저와 사이가 틀어지게 된 건 시모가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시모가 해주시던 집밥부터 청소, 세탁, 그리고 자신의 심부름까지 회사를 다니느라 바쁜 제가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본인 돈도 있고 상황이 이렇게 되면 아무리 연세가 드신 남자라고 해도 그렇지 어느 정도 본인 앞가림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이미 오래전에 혼자가 되신 우리 친정아빠는 자식들에게 맡기기 싫다고 엄마가 가신 뒤론 생전 안 해본 빨래며 집안일도 혼자서 해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시부가 주말에 밀린 시댁 집안일을 시켜서 가보면 글쎄 자기 팬티까지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있는 겁니다. 며느리가 시부의 팬티까지 빨래해준다는 게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정말 이제 정이 딱 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기함한 모습을 본 남편은 시부를 설득했어요. 아버지, 아무리 자식이라도 며느리는 다른 집에서 자란 여자예요. 어떻게 아버지 빨래나 청소를 엄마처럼 해드릴 수가 있겠어요. 게다가 아시죠? 아버지가 맨날 자랑하시는 그 회사에 다니는 커리어 우먼입니다. 이런 일은 제가 도우미 아주머니 구해볼 테니까 거기에 맡기고 돈 주고 시키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도 도와드릴 부분은 도와드리겠지만 엄마가 계실 때처럼 똑같이는 어려우니까 마음 좀 돌려주세요. 여편네 없는 서름도 기막힌데 이젠 자식들도 남처럼 구는구나.
아이고, 내가 죽어야 니들이 그때서야 통곡을 하고 반성을 하겠지. 결국 남편은 자기가 따로 모으는 개인 용돈으로 아버님의 집안일 도우미 분 월급을 드리는 것으로 합의를 봤어요. 도우미로 시부댁 집안일은 해결했다고 해도 한 달에 두세 번은 찾아뵙고 건강이며 각종 불편함을 해결해 드리곤 있지만 말이죠. 사실 시부는 우리나라 60대 남자치곤 지병 없이 건강하시고 가진 돈도 적지 않습니다. 시부모 두 분이서 순댓국 장사를 오래 해오셨는데 꽤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다고 하네요. 두 분은 가게를 30년 넘게 하셨지만 시모가 아프시면서부터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결국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살고 계신 아파트는 대출 하나 없는 자가이고 순댓국집 상가도 갖고 계시고 은행에 넣어둔 현금만도 10억은 될 거라 얼핏 들었거든요. 그럼 본인이 혼자 살면서 얼마나 넉넉한 경제 상황인가요? 도우미 비용 정도는 1도 아니죠. 그런데 자기가 필요로 하는 일은 다 우리 남편이 해줬으면 하는 그 심보. 전 그런 게 참 얄밉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대기업 맞벌이라고는 하나 월급쟁이 신세라 전셋집 하나 있을 뿐이니까요. 그렇게 자기 돈은 아껴서 차 바꾸고 취미활동한다고 사들이는 악기도 매번 바뀌시는 것 보면 자기에게 쓰는 돈은 아깝지 않은 모양이죠. 어쨌든 지금 누가 봐도 부러운 은퇴 생활을 즐기고 계세요. 그뿐인가요? 여자친구들도 만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시부가 싫은 건 시모가 가신 뒤부터 본격적으로 하시는 잔소리였어요. 네 시애미는 아들 둘을 결혼하자마자 턱 났어.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최 씨 집안의 씨는 문제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넌 왜 아직까지 아들을 못 낳느냐 말이다. 요즘 세상이 좀 좋냐? 네 몸에 문제가 있으면 얼른 치료든 뭐든 하란 말이다. 이렇게 아들 손주 못 낳는다고 타박을 하는 거죠. 아니 자기 아들 씨는 자기 씨부터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버님, 저희 난임 클리닉 다니고 있잖아요. 노력도 하고 있는데도 안 돼서 저희도 속상해요. 난임 클리닉 비용도 적지 않은데 이제 더 다니다가 보험 적용이 안 되면 그때 아버님께서도 도와주셔야 돼요. 아버님 자손이잖아요. 이렇게 돈 달라는 얘기 꺼내야 입을 꼭 다물고 잔소리를 멈추십니다. 돈 주기는 그렇게 아까운가 봐요. 아무리 자식이어도 말이죠. 이렇게 절 괴롭히는 시부에 이은 두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시동생 최태성이에요. 저보다 한 살 어린 시동생인데 남편과는 성격이 영 딴판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밖에서 사고 치고 다니는 문제아였던 모양이에요. 군대에 다녀와서 헬스를 열심히 하더니 그쪽에 관심이 생겨서 부모님 도움으로 헬스장 하나를 차려서 하고 있어요. 시동생도 시부처럼 자기한테 쓰는 돈은 안 아끼는데 남의 돈은 좋아하는 타입이었거든요. 헬스장 수입이 있는데도 이날까지 한 번도 밥이나 커피 사는 걸 못 봤어요. 가족 외식이나 부모님 챙기는 건 다 우리가 알아서 하고요. 시동생은 정말 참여만 하는 거죠. 그런데 어찌나 말은 또 이쁘게 하시는지. 아니 부부가 대기업 다니면서 에게 겨우 뷔페야? 어버이날엔 부모님 모시고 5성급 호텔 정도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자기는 아들 아니냐고요. 돈 한 푼 안 내고 얻어먹는 사람이 왜 이런 말을 거들어서 괜스레 미운 털 박힐 일만 하는 건지. 우애가 깊고 서로 챙겨주려고 하는 우리 남매랑은 너무 달라서 처음 시동생 보고 문화적 충격까지 느꼈답니다. 우리 오빠는 맞이로서 늘 든든하고 모든 가족 일을 앞장서서 하는 분이에요. 국세청 세무공무원을 다니고 있는데 사실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끝발 좋은 곳이잖아요. 그래도 얘기 들어보니까 공무원이라 월급이 적은 편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오빠는 늘 우리 가족이 모이는 날이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먼저 얘기하고 동생들 돈은 내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언니와 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백화점 상품권이나 한우같이 값비싼 선물을 사서 올케 언니한테 드리고 오죠. 그리고 제가 자식은 아직 없지만 조카는 셋이나 있거든요. 오빠의 아들 한 명과 언니의 딸 둘을 가진 조카 부자예요. 전 대기업 다니는 고모답게 부모로서 해주기 좀 망설여지는 그런 좋고 비싼 메이커 선물을 조카들에게 자주 해줬습니다. 이렇게 남매들끼리 서로 말하지 않아도 베푸는 성격이니 얼굴 붉힐 일도 없고
또 서로 티 내지 않고 챙기는 그런 가족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친언니는 의류 사업을 하느라 바쁜 형부가 있어서 조카들을 키우는 전업주부인데요. 저와 전화도 가장 많이 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얘기를 할 만큼 친한 사이예요. 시댁에 와서 시동생하고도 그렇게 친하게 서로 챙기면서 지내고 싶었는데 이 동생은 정말 우리 오빠 언니와 너무 달라요. 시모가 돌아가시고 외로웠던지 시동생은 갑자기 소개팅을 계속하더니 금방 결혼까지 했어요. 옛말에 초록은 동색, 가재는 개편이라고 했던가요? 맙소사, 글쎄 자기랑 똑같이 염치 없이 구는 동서가 들어온 거죠. 제 세 번째 바람 캐릭터가 이제서 등장했네요. 동선의 친정은 종로에서 무슨 귀금속 가게, 그러니까 금은방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맨날 돈 자랑, 있는 자랑을 그렇게 하죠. 결혼하자마자 서방님은 동선의 친정에서 자금을 빌려주셨는지 헬스장을 확장해서 PT샵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만나면 그렇게 맨날 돈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어떻게든 벗겨먹을 생각에 혈안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대화 주제가 누가 벤틀리를 타고 오더라, 무슨 사업이고 한 달에 얼마를 버냐, 헬스장에 오는 고객분들 얘기를 줄줄 해대요. 그리고 그렇게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든 꼬셔서 자기도 그 사업에 낄 방법은 없는지, PT 받도록 유혹할 방법은 없는지 연구를 하는 부부입니다. 헬스장 광고 전단지에 한 달에 3만 원 이렇게 써놓고 막상 고객들이 물어보면 다른 가격을 얘기하고 그것도 1년치 이렇게 장기로 현금 결제를 해야 할인해준다고 유도하질 않나. 카드나 현금 영수증 요구하면 부가세라는 명목으로 더 받고 이렇게 현금으로 수입의 대부분을 채워서 무조건 현금 금고에 넣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무 수입 신고는 엉망이고요. 어디서든 현금으로만 결제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법을 어겨놓고 결제 전 녹음하고 세무과에 신고한 어떤 고객을 둘이서 엄청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지 같은 새끼 어쩌고 하면서요. 머무든 개가 머무든 개 욕한다더니 정말 거지같이 구는 건 서방님네 부부잖아요. 급기야 조금만 더 열심히 수익 금액 누락을 하면 기초수급자 수준 돼서 나랏돈도 타먹을 수 있겠다고 동서랑 웃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혐오감까지 들었어요. 그 정도면 남부럽지 않게 있는 사람들인데 왜 저러고 살까요? 가전제품 바꿀 때마다 형한테 전화해서 직원가로 사달라고 하고 결국 나중엔 그 돈도 어영부영 안 주고 넘어가는 거죠. 자기들끼리 신고 다니는 골프웨어나 명품 신발만 하나 안 사도 그렇게 거지같이 안 살 텐데 참 안타까워요. 이 서방님네 부부는 그런 점에서 참 쿵짝이 잘 맞는 것 같네요. 제가 동서가 싫은 이유는 천성적으로 질투가 많아서 저에게 가시돋친 말을 자주 하고 시부와의 사이에서 이간질해서 더욱더 저와 시부 사이가 나빠지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거기에 제가 임신 부분에 대해 민감해하는 걸 알고 악용하는 질이 나쁜 사람입니다. 사람 약점을 가지고 노는 건 정말 악독한 짓이잖아요. 제가 학벌이 좀 좋은 편이고 대기업을 다니니까 회사를 다녀본 적도 없는 전업부부인 동선, 그게 아니고 온 모양이에요. 여자가 너무 배워도 매력 떨어지는데 요즘 바람나는 남자들 와이프들 보면 은근 고학력자의 전문직 여자들이더라고요. 자기 혼자 배우고 능력에 취하니까 옆에 남자 기를 죽이는 거죠. 우리 형님은 안 그러죠? 그럼요. 시아주버님 같은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막 이렇게 사람 열받게 말한다니까요. 아버님, 혹시 형님 지난주에 오셨어요? 회사 일로 바쁘다고 안 왔다고요? 며느리가 혼자 된 시부 불편하다고 회사 핑계대고 시댁에 자주 안 온다니. 전 우리 허니가 너무 좋으니까 아버님한테도 잘해드리고 싶은데. 형님은 저보다 몇 년 일찍 이 집 식구가 됐는데 왜 그렇게 냉랭하대요? 그러면 여기에 시부도 장단을 맞춥디다. 네가 참 바른 말 안다. 걔가 원래 그랬어. 처음 봤을 때부터 여자가 고분고분하지 못하고 그냥 뻣뻣하니 우리 첫째 달달 볶고 사는 건 아닌지 걱정이네. 아니, 그래서 걔네가 아직도 애가 안 생기는 거 아니야?
지난번 제가 들었던 동서와 시부의 대화가 이러했어요. 정말 수준 이하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저를 까는 재미가 좋은가 봐요. 화가 나는 걸 넘어서 정말 너무 사람들이 저속해 보여서 도무지 정이 안 붙어서 대하기가 힘드네요. 거기에 동서는 제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을 유일한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툭 하면 애 없는 서름을 안겨줍니다. 형님, 저랑 우리 헌이는 정말 툭 하니까 짠하고 애기가 생기던데요? 돈 좀 더 벌면 둘째도 갖고 싶은데 그 전에 생겨버릴까봐 걱정이라니깐요. 그래도 형님하고 시아주버님은 그런 걱정은 없으셔서 편하겠다.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못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동서랑 말을 섞고 나면 전 늘 화병에 올라오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돼요. 그러다가 정말 이 여자를 용서할 수 없게 되는 사건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날은 시모의 제삿날이었어요. 제살 드리고 시부는 약속이 있다면서 잠깐 나가셨고 남편과 동서와 과일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나 회사에 김책임이 용하다고 소개해줘서 유명한 역술가한테 전 봤었다? 요즘은 또 전화로도 된다고 해서 회사에서 몇 사람하고 같이 봤지. 근데 신기하게 내 사주만 보고 딱 이러는 거야. 타고나기는 똑똑한데 아쉽게도 자식이 귀하다. 그래도 부자 된다. 생각해보니까 나 대학생 때 친구들하고 타로점 볼 때도 다들 자식이 귀하다, 자식 갖기 어렵다라는 말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 그땐 미혼 때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우리 친정엄마도 애셋은 쉽게 낳으셔서 별 생각 없었는데 진짜 이런 점이 맞추기도 하나 보다 신기했어. 난 오히려 당신처럼 이성적인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새롭고 귀여운데 그냥 점쟁이들이 찍은 게 우연히 딱딱 맞는 거 아닐까? 근데 우리 친가 쪽 어른들 중 두 분도 애 못 낳고 지금 50이 넘으셨는데 어느 집안이나 그런 케이스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말 하면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친정 엄마가 그러셨거든요. 남녀가 만났을 때 아이가 안 생기는 건 피가 안 맞는 거라고. 즉 아기가 안 생기는 건 잘못된 만남이란 뜻이라고요. 동서, 말이 좀 듣기 그렇다. 지금 21세기야. 대학 교육까지 받은 동서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한테까지 전하는 게 좀 웃긴 거 아니야? 형님, 좀 배웠다고 유세해요. 지금 우리 친정엄마까지 무시하는 건가요? 무시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옮겨오는 속셈이 뭐냐는 거지. 흥, 밭이 안 좋으니까 애를 못 낳는 거지. 괜히 찔리니까 뭐 대학 교육이니 어쩌냐면서 우리 엄마 말 무시하는 거 봐. 뭐?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남았는데? 옛날 같으면 여자가 애 못 낳으면 다른 거 잘해서 소박감이었어. 맨날 잘난 척하면서 정작 애도 못 낳고 이제 늙은 자국만 남았네? 흥? 동서의 비웃음에 전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순간 그 비웃는 얼굴 어디 한 대 치고 싶었는데 그때 남편이 우리 둘의 싸움을 말렸어요. 전 분을 이기지 못하고 나와서 밤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동서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그대로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우리가 아이가 없는 건 모두 저 때문인가요? 전 여자로서 정말 생식 기능이 없는 걸까요? 10년 동안 돈도 쓰고 노력을 해왔는데 이렇게 아기가 안 생기는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임신을 못한다는 이유 하나로 저런 이상한 여자에게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요? 전 너무 억울하고 자존심이 너무 상했습니다. 난임 클리닉을 다니다가 남편과 잠깐 그만두고 나서 동서가 결혼해서 바로 딸을 낳는 걸 보고 전 더 마음이 급해진 나머지 바로 시험관 수술을 시작했어요. 보통 난임병원에서 몇 년 더 시도하다가 시험관으로 간다고 하지만 전 바로 간 케이스죠. 제 나이가 35살도 안 되었으니 조금 빠른 감은 있지만 나쁠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험관 시술 전 검사 결과 제 생식기관 중 하나가 선천적 구조 이상이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인공 수정도 안 되고 시험관으로만 해야 하는 케이스라고요. 그래서 7년 넘게 시험관 시술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한 직후에 난자 냉동을 했어야 했나 하는 후회도 됐죠. 이젠 4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으니 말이에요. 전 친언니에게 한참을 울며 전화로 오늘 일을 얘기했어요. 그전에도 동서의 흉을 본 적이 있어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언니도 오늘 일은 정말 너무하다며 엄청 화를 냈죠.
전 이날 한참 밤거리를 걸어 다니고 마음의 상처까지 결국 지독한 독감으로 앓아 눕게 됐습니다. 회사에 병가를 내고 병원에서 링거를 맞으며 입원을 해 있는데 우리 오빠랑 언니가 어떻게 알고 병원에 찾아왔더라고요. 아니, 오빠, 언니 여기를 어떻게 알고? 둘째한테 얘기 들었어. 너 동서라는 여자한테 그딴 소리 들으면서 지금까지 살았다는 게 말이 돼? 우리 아버지가 알면 뒤로 넘어가실 거 아니야. 네가 얼마나 똑똑하고 인정받는 딸이었는데.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내 탓이지 뭐.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막내 너 가만히 있어. 얼른 건강 회복하고 있으면 이 오빠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 자식들 세무조사 안 당해봤지? 기대해라. 우리 오빠는 그렇게 제 앞에서 동서의 복수를 다짐하고 돌아갔습니다. 전 병원에서 일주일 지낸 뒤 퇴원을 했고 이후 회사에 출근해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서에 전화가 오는데 일도 바쁘기도 하고 그 목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도 없었죠. 지 때문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문자 한 통이 없었는걸요. 그리고 저에게 그런 막말을 하고 한 달이 넘었는데 웬 전화람? 동서의 수십 통의 전화를 씹고 퇴근해 보니 집 앞에 동서랑 서방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동서는 절 보자마자 미친 듯이 달려들더니 사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형님, 내가 다 잘못했어요. 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리고 동서의 입으로 직접 친정오빠가 언니와 합심해서 복수한 얘기를 듣게 됐어요. 예전에 서방님이 장인어른 사업장에 쓸 공기청정기를 남편 회사에서 직원가로 구매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받았던 동선의 친정회사 이름과 주소를 남편을 통해 알아내고 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탈세 제보가 세무과에 들어가면 이를 국세청에서 분석하고 조사한 뒤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지를 검토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 오빠가 누군가요? 세무공무원인 우리 오빠가 발벗고 나선 이상 그 어떤 사건보다 초고속으로 진행됐죠. 그리고 마음 먹고 털어 먼지가 안 나오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여긴 먼지 수준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친오빠가 개인적인 원한이 없더라도 심각한 수준의 범법을 한 정황이 수도 없이 많았었대요. 동서 친정 부모님은 종로에서 귀금속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에게 사은품 지급이나 할인을 해준다면서 현금 결제를 매번 유도했다고 해요. 고객 입장에선 당연히 꽁으로 뭔가 주거나 할인해주면 좋으니까 현금으로 사는 일이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귀금속은 판매 금액이 최소 10만 원부터 시작하는 고가의 물품이다 보니 그렇게 수입을 누락해서 한 달, 1년, 지금까지 20년 넘게 해오면서 얼마나 많이 해먹었겠어요. 이뿐 아니라 사업하면서 가공 매입비 등의 경비 비용 처리를 회계적으로 편법을 써왔고 지금까지 이렇게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엄청 나왔다고 하네요. 나중에 친정오빠 말론 60억은 될 것 같다고요. 그래서 세금으로 냈어야 하는 부가세, 법인세 등을 내야 하고 여기에 거짓 세금 계산서, 수치 가산세, 부정 과소 신고 가산세 및 과소 납부 가산세 등의 죄목이 추가되어서 아마 10억은 넘게 세금을 내야 한다고 국세청에서 고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급히 처분하고 있지만 내야 할 추징 금액이 워낙 커서 메우기 힘들다며 동서는 제게 토로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동선의 친정 부모님은 이렇게 세금만 탈세한 분들이 아니었더라고요. 글쎄 여러 피해인들이 모여서 사기 및 타인 명예 위반 등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어요. 동선에는 인터넷 쇼핑몰을 열어서 거기에서 귀금속을 판매도 하는 개인 사업자였습니다. 초창기엔 인터넷 쇼핑몰을 동선의 친정 부모님 명의로 하다가 나중에 아는 지인들에게 1억씩 줄 테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꼬셨대요. 이렇게 여러 명의 명의를 도용하면 자신들의 사업소득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둔갑해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인 거였죠. 그뿐 아니라 그 명의로 거액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그 돈도 제대로 갚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서 친정 아빠가 알고 있는 세무사나 변호사들에게 돈으로 로비해서 이런 불법적인 방법들을 생각해냈다고 하니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당해도 싸다 싶어요. 그런 부모 아래서 보고 배운 게 뭐가 있겠어요. 동서가 그렇게 남의 돈 빼내기 좋아서 질투심이 많았던 이유가 유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피해자들은 졸지 신용불량자가 되고 자신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대출금 상환 독촉까지 받고 나니 일이 너무 커져서 함께 모여서 동선의 친정아빠를 고소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지금 국세청에서 추징당한 돈에 민사소송 손해배상으로 잡힌 소송 금액만도 다 합치면 50억은 될 거라고 하네요. 형님, 우리 친정이 갖고 있는 재산 탈탈 털어도 그렇게 큰 돈 낼 수가 없어요. 지금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이며 모든 재산에도 가압류가 잡혀 있어서 정말 피가 마른다고요. 제발 친정 오빠한테 이제 그만 막아달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앞으로 형님이 하라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시부도 제가 모실게요. 네?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정말 우리 집 다 망할 것 같아요. 동선 얼마나 절박한지 제 다리까지 잡으면서 사정을 했습니다. 맞아요, 형수. 당장 그만둬요. 가족끼리 이러는 건 너무하잖아요. 서방님이랑 동선은 같은 가족인데 왜 저에게 비수꽂는 말을 해온 거예요? 서방님네 가는 헬스 PT샵도 문제가 많다죠. PT 선생님들 경력 위조해서 홍보해놓고 최저시급에 가깝게 돈 주고 그마저도 급여를 떼어먹어서 노동청 신고가 엄청나다면서요? 그리고 동선에 못지않게 고객들한테 현금 거래로 꼬셔서 탈세한 금액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동서 말만 듣고 이 일 막으면 서방님네 가게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따끔한 한마디를 하니 서방님은 얼굴이 사색이 돼서 그대로 내빼버렸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 헬스장까지 건들겠다는 거예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했으면 자신들은 피눈물 날 수 있다는 걸 알아야지. 동선의 부모님 사정은 너무 딱하지만 없는 일로 그렇게 당하는 것도 아니잖아? 따지고 보면 사업하면서 동선의 친정이 온갖 범죄 다 저지른 대가를 치르는 거야. 나랑 우리 친정 욕보여서 복수 당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동선애가 정직하게 사업하지 않은 벌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때? 뭐? 그래서 우리 집 망하는 걸 기어이 보겠다는 거야? 아주 독한 년이네. 우리도 비싸고 능력 있는 변호사 써서 그 피해자라는 것들 역고소할 거야. 지들이 돈 1억씩 받아놓고는 어디서 피해자 행세야? 그리고 지 동생 때문에 복수한 당신 오빠랑 국세청도 고소할 거야. 나랑 우리 아빠가 가만히 당하고 있을 줄 알아? 방금 전까지 순한 양이 되어 제게 뭐든 다 하겠다던 동선 순간 하이에나같이 돌변했습니다. 저 모습이 동서의 진짜 모습이죠. 울고 빌던 모습은 가짜로 연기한 것이고요. 진짜 반성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에게 여러 독서를 내뱉고 동서는 가버렸어요. 제 복수 때문에 무슨 일 당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 나머지 친정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오빠는 모든 탈세자들은 저렇게 버티고 욕하며 오히려 자기들이 죄 없다고 더 나대는 법이라며 걱정 말고 기다리면 그들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여주겠다고 절 안심시켜 줬어요. 부당한 탈세에 해당돼서 추징당하는 세금만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탈세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이나 아니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거라고 했어요. 나중에 동선의 친정회사는 징역을 면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고 자신들이 당한 세무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국세청에 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끝에 이들은 결국 패소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어요. 결국 동선의 친정은 갖은 나쁜 수를 써서 모은 전 재산을 날리고 신용불량자의 전과자까지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죠. 이 모두가 바로 그 동서의 세치 혀 때문입니다. 그녀의 질투심으로 자기 친정집이 초박살나게 됐으니 이를 어쩔까요? 저도 오빠가 처음 동선회에 세무조사로 응징한다고 했을 때 이런 결과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어린 시절 바이오맨의 리더였던 우리 오빤 일단 마음 먹으면 정말 무섭게 끝을 보는 사람이었다는 걸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나 봐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 동서와 서방님은 갈라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서는 아직도 저에게 문자를 하곤 해요. 육두 문자를 섞어서 우리에게 복수를 하겠다고요. 자기의 잘못도 자기 친정의 잘못에 대해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도 생각해보면 딱한 처지가 됐으니 그런 연락을 답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통쾌한 건 동선의 뿐이 아니었어요.
이번 일을 보고 들은 시부는 그날부터 저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만만하게 보면 며느리가 대차게 복수하는 걸 보니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죠. 서방님은 동서와 이혼한 뒤로 혼자 헬스장 가게를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제가 협박한 게 있으니 그 뒤로 직원들 월급을 떼어먹거나 탈세하지 못하겠죠? 저와 마주치더라도 지레 겁을 먹고 별 말 없이 싹 자리를 피합니다. 시댁의 바람 캐릭터들이 사라졌으니 이젠 시댁에 가도 마음이 편안하네요. 이게 다 든든한 저의 친정 덕분입니다. 큰 재산이 있거나 빽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배로 갚아주는 우리 세 남매의 우애 덕분이죠. 이렇게 제 인생에서 저를 괴롭히던 사람들을 걷어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전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치유가 되지 못한 채 아직도 제 가슴에 한우로 남아있어요. 세상에 내 핏줄은 꼭 남기고 싶은데 우리 남편도 괜찮다곤 하지만 속으로 왜 안 하시고 서운하지 않겠어요? 주변 분들이 하는 얘기가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선천적으로 아기가 안 생긴다고 했던 여자들이 이사를 하거나 일을 그만두고 스트레스 없이 편히 지내다가 자연 임신이 되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회사를 그만두고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서 임신을 시도해 볼까 싶습니다. 사실 회사 다니면서 시험관 시술도 연차를 쓰는 것도 상사 눈치가 엄청 보이는 일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해온 것이 비단 1, 2년도 아니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나님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닐까 싶은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부부가 돈 허투루 안 쓰고 엄한 주식이나 코인 같은 데에 투자하지 않고 적금으로만 모아서 지금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도 자가이고 연금 저축도 많이 적립한 상황이에요. 빚도 없고 현금도 좀 모았으니 남편의 외벌이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제가 직장을 그만두는 일에 시부는 엄청 반대하십니다. 제가 맞벌이 할 때 뭐 하나 도와준 게 없던 양반이 그래도 며느리가 대기업 다닌다고 주변에 자랑하고 다니셨던 모양이에요. 남편은 무엇이 되든 제 뜻에 따르겠다고 합니다. 늘 절 믿어주고 배려해주는 남편이 있어서 못된 시댁 식구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아직까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은 아기가 없어도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렵게 잡은 좋은 직장 이렇게 그만두는 것 괜찮을까요? 남겨주신 댓글 보고 저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서 잘 결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전 물러나 볼게요. 여러분의 격려와 조언 기다리며 안녕히 계세요.